전화기 너머로 범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억, 오늘 밤 10시까지.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애는 죽는다. 백화점 민원 상담원 강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비서실 복도에서 우연히 엿들은 통화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듣는 납치범의 목소리.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범인이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7년 전 그 사건의 유족이죠. 복수가 목적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협상가? 7년 전 주일본 한국 대사관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장귀한 3명이 대사관 직원 15명을 인질로 잡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죠. 경찰 병력 100여 명이 대사관을 포위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31살의 강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사상 최연소 인질협상 팀장이었죠. 민서는 확성기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인질 1명만 풀어주세요. 대사관 창문 너머로 총구가 보였습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닥쳐. 우리 말대로 안 하면 1명씩 죽인다.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범인들의 목소리 톤, 호흡 패턴, 말투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7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들은 진짜 테러범이 아니야. 무언가 절박한 사람들이야. 작전 차량 안에서 상급 지휘관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강 팀장 협상 중단. 진압 작전 개시한다. 민서는 깜짝 놀라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명령이야. 물러서. 이건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압 작전은 곧 유혈 사태를 의미했어요. 인질들이 다칠 수 있었죠. 잠깐만요. 제게 10분만 더 주세요.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휘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라니까. 진압조 투입한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 진압조가 대사관 주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격수들이 옥상으로 올라갔고 도립조가 문 앞에서 대기했죠. 민서는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꼭 사상자가 나올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무전기를 잡았어요. 부탁드립니다. 협상이 답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이미 민서의 채널을 차단해버렸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대사관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진압조가 돌입한 겁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었습니다. 안 돼, 안 돼. 5분 후 진압은 끝났습니다. 범인 3명은 사살되었고 인질 14명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민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전 지휘관과 고위 간부들이 모였죠. 민서도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지휘관이 보고서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질 1명이 사망한 건 안타까운 일이야.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회의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자리라는 걸요.
과장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팀장의 협상이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 바람에 범인들이 더 흥분했고 결국 인질이 죽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협상은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은데 민서는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보고서는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협상을 실패했고 그 때문에 진압 작전이 불가피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막은 건 지휘관님이었어요. 지휘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있어?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장 무전은 모두 녹음되지만 그 녹음 파일에 접근할 권한은 지휘관에게 있었으니까요. 강 팀장. 다른 간부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망신이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민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희생양으로 선택된 거였어요. 내일부터 직위 해제야. 지휘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조사 후 면직 처리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팀장님이죠? 저는 오늘 작전에 참가했던 저격수 최태윤입니다.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일은 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최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팀장님이 협상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은 거 다 봤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최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가족이 있고 제 커리어도 있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인질 사망 사건의 책임자는 협상팀장 강민서. 그녀의 협상 실패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압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인질 한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서는 정보원에서 쫓겨났습니다. 31살 모든 걸 잃었어요. 화려했던 경력도 자부심도 미래도. 그녀에게 남은 건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실패한 협상가로 기억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긴 추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 고객센터. 민서는 좁은 상담 부스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있었어요. 38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고객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당신네 직원이 나한테 반말했다고. 당장 사과하러 와.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불만이었고 일부는 그저 화풀이였어요. 점심시간 민서는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저 언니 원래 뭐 하던 사람이래? 한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나이도 많은데 여기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었겠지. 민서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요. 오후 2시, 민서는 악성 민원 고객을 만나러 백화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대 남성 고객이 카페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남성이 시계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왔는데도요. 죄송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만 하면 뭐해? 남성이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보여줘. 민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런 모욕을 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했고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죠. 민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참았어요. 남성은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며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심이 느껴지네. 민서는 바닥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민서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곳이었죠. 좁은 병실에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상태는 어때요? 그저 그렇지.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나,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요.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서가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복도로 나온 민서에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넣을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달에도 밀리셔서 이번엔 정말 곤란한데요.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차갑고 쓸쓸했어요. 민서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 병원비는 150만 원이 필요했죠. 어떡하지? 민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고객센터. 팀장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강민서 씨, 잠깐 올래요? 민서가 팀장실로 들어가자 팀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거 봐요. 특별 파견 근무 제안이 들어왔어요. 파견 근무요? 민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강그룹 비서실에서 한 달간 임시 직원이 필요하대요.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2배고 숙식 제공에 교통비까지 지원된대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2배요? 근데 왜 우리 센터에 요청이 왔는지 모르겠네.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면 지원해봐요. 민서는 서류를 물끄러이 바라봤어요. 한강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제안이? 민서는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했으니까요. 지원하겠습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내일 당장 출근하래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작은 원룸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정장을 입는 거였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할 수 있어. 민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한 달만 버티면 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파견 근무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한강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7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파견 근무로 온 강민서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47층 비서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죠. 47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비서실 문패가 보였어요. 민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장 실장이었습니다. 강민서 씨죠? 장 실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달간 우리 비서실을 도와주시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실장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민서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장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장님 댁으로 가시죠. 장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이요? 민서가 놀라 물었어요. 네. 회장님 손주가 방학이라 집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보조 업무를 맡으시면 됩니다. 장 실장의 설명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왜 자신을 재벌가로 보내는 걸까? 그녀는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강그룹 회장 박정환의 저택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경비원들이 지키는 요새 같은 곳이었죠. 민서는 장 실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저택은 3층 규모의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삼켰어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거실에서 박정환 회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도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장님, 새로운 보조 직원입니다. 장 실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정환이 신문을 내리고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민서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오래 본 듯한 하지만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민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정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해 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8살 박준영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동그란 눈에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죠. 준영아, 천천히 내려와. 박정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자를 볼 때만큼은 그도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준영이가 민서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 난 강민서야. 민서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하게 됐어.
준영이가 방긋 웃었어요. 아, 그럼 같이 놀아줄 거예요?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되면 놀아줄게. 며칠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민서는 저택에서 간단한 서류 정리와 준영이 돌보는 일을 했어요. 준영이는 밝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민서와 금방 친해졌죠. 민서 누나, 이거 봐요. 준영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민서가 칭찬하자 준영이는 신이 났어요.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될 거예요. 그래. 넌 뭐든 될 수 있어. 민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의 웃음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영이가 학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준영아, 조심해서 다녀와. 박정환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준영이가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어요. 민서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철문을 나서며 멀어졌죠. 2시간 뒤 장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박정환에게 달려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정환이 일어섰습니다. 준영이가 납치됐습니다. 장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원 가던 중에 차가 습격당했습니다. 기사는 의식불명 상태고 준영이는 사라졌습니다. 박정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저택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죠. 민서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밝고 순수한 아이가 납치됐다니. 박정환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준영이를 제발 준영이를 찾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도 손자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치밀했어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범인에게서 첫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정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정환 회장님이시죠?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손자를 어디다 당신 손자는 안전합니다. 아직은요. 범인의 말에 박정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얼마든지 줄 테니 아이만 무사히 돈이 아닙니다. 범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 7년 전 당신 회사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빚을 받으러 왔어요. 박정환은 당황했습니다. 7년 전 무슨 일을 말하는 건가? 하지만 범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 10시까지 5억을 준비하세요. 장소는 내일 알려줄게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경찰에 알리면 범인이 협박했습니다. 애는 죽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환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장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은 준비하겠네. 박정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내일 거래 현장에서 검거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아니야. 박정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가 다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해.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복도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7년 전, 한 가정이 무너졌다. 복수. 민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어. 그날 밤 저택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정아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장 실장은 비서실에서 밤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영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꼭 구해야 해. 그 아이를 꼭.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서재에서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있었어요. 은행에 연락해 5억을 준비하고 경찰과 작전을 논의했죠. 민서는 복도를 오가며 커피를 날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7시 민서는 비서실 앞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 실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장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회장님 계십니까?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범인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문틈 옆에 붙었습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장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잠깐. 범인이 장 실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한테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범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7년 전 한강그룹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죠. 인부 한 명이 죽었어요. 장 실장이 침묵했습니다. 그 인부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범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회장은 유족에게 푼돈 몇 푼 던져주고 입을 막았죠. 제 가족은 그 돈으로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엿듣던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수극이야.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야. 범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도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해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장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돈은 왜 요구하는 겁니까? 범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내 아버지 목숨값으로 준 돈이에요. 그걸 다시 돌려받는 거죠. 모욕의 대가로. 민서는 범인의 말투, 호흡, 감정 기복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분노하고 있지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복수를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어. 민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오세요. 범인이 장소를 알려줬어요. 혼자 오세요. 경찰 냄새라도 맡으면 애는 죽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 실장이 서재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범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정환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나? 장 실장이 범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7년 전 산업재해 사건, 유족의 복수, 한강공원 거래 장소. 박정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년 전 그 사건 기억하는가? 장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부가 추락사한 사건이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박정환이 책상을 쳤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돈이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족이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박정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그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준영이를 구하는 게 급선무였죠. 내일 밤 작전을 어떻게 짤까? 장 실장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잠복 배치하고 제가 홀로 나가겠네. 박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구요? 장 실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서입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박정환이 허락했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제가 내일 협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서가 똑바로 말했어요. 장 실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협상을 도와. 저는 7년 전까지 국가정보원 인질협상 전문가였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질 사건 협상 경력이 5년입니다. 박정환의 눈이 커졌어요. 국정원?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보조 직원으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은 여전합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범인과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장 실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엿들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범인의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수가 목적이에요. 그건 우리도 아는데? 장 실장이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범인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목소리 떨림, 호흡 패턴, 말투를 분석해보면 범인은 복수를 원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게. 범인은 아이를 정말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단지 회장님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엔 강압적인 협상보다 공감이 효과적입니다. 공감? 장 실장이 반문했어요. 범인에게 공감하라고? 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7년 전 일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면 범인의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박정환은 민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날카롭고 분석적인 눈빛. 전문가의 냄새가 났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민서입니다. 박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자네가 함께 가게. 회장님 안 됩니다. 장 실장이 반대했어요. 신분도 불확실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믿네. 박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눈빛을 봐. 진짜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서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인데. 하지만 준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밝고 순수한 웃음이요. 민서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꼭 그 아이를 구해야 해. 창밖으로 별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될 터였어요. 민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했던 자신, 인질의 생명을 구했던 자신을요. 나는 할 수 있어. 민서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긴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9시 민서와 박정환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아는 가방 속 5억이 든 현금 다발을 만지작거렸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차는 반포대교 아래 주차장에 멈췄어요. 주변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게 500m 밖에 대기하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민서가 박정환을 돌아봤습니다. 박정환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준영이만 무사하면 돼.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민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협상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10시 정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정환이 전화를 받았어요. 왔습니까? 범인의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네. 돈도 가져왔어. 박정환이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좋아요. 다리 아래 벤치로 오세요. 혼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환이 걸으려 하자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해. 괜찮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두 사람은 다리 아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죠. 범인이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는데 범인이 민서를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협상 전문가입니다. 민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돕기 위해 왔어요. 범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협상? 여긴 협상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민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은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원하는 거죠. 범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7년 전 아버지를 잃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산업재해로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죠. 범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아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그들이 얼마나 비정했는지도요. 범인이 마스크 위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맞아. 아버지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이 일하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회사는 우리한테 몇 천만 원 던져주고 끝냈지. 박정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결국 자살하셨지. 난 18살에 부모 둘 다 잃었어요. 민서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범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민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18살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범인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저도 알아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든 걸 잃어봤거든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어요. 꿈도 자존심도 미래도. 범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범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해? 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민서가 박정환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만드세요. 박정환이 범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67살 재벌 회장이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박정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 이익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지. 범인이 흐느꼈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네가 겪은 고통을 나도 이제 알겠네. 박정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납치당해 보니 비로소 깨달았어.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범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7년간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범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내려놓으세요. 범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나? 박정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범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 트렁크에 있어요. 여기서 2km 떨어진 주차장에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다치지 않았나? 네. 안전합니다. 범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정말로 아이를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회장님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원한 게 아니라 인정을 원했던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 그냥 묻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범인이 또다시 울었습니다. 맞아요. 난 그냥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박정환이 범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겠네. 평생 기억하고 책임지겠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대화와 눈물 끝에 범인은 마침내 마음을 열었어요. 경찰에 연락이 갔고 준영이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할아버지. 준영이가 박정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정환은 손자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범인은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7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범인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치유되길 바랄게요. 경찰차가 떠나고 박정환과 민서, 그리고 준영이만 남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민서 씨. 박정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고맙네. 정말로.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단순한 협상가가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민서 누나가 구해줬어요. 준영이가 민서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영웅이에요. 민서는 무릎을 굽혀 준영이를 안아주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뿌듯함이었죠.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환은 서재에 앉아 민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협상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범인의 마음을 여는 탁월한 공감 능력, 그리고 그 날카로운 눈빛. 저런 인재가 왜 백화점 민원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었을까? 박정환은 장 실장을 불렀습니다. 장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강민서 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게. 박정환이 말했습니다. 과거 경력, 왜 정보원을 그만뒀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알아보게.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민서에게도 의문이 많았거든요. 왜 자신의 경력을 숨기고 있었을까? 이틀 후 장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박정환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펼쳐보게. 박정환이 안경을 쓰고 파일을 받았어요. 첫 페이지에는 민서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국가정보원 입사, 인질협상팀 배치, 최연소 팀장 승진. 화려한 경력이었죠. 하지만 7년 전부터 공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실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7년 전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대사관 앞 경찰 바리케이드, 헬리콥터, 그리고 젊은 민서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강민서 팀장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장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급 지휘부가 갑자기 협상을 중단시키고 진압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질 한 명이 사망했고요. 박정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인질이 죽었다고? 네.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모든 책임이 강민서 팀장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녀의 협상 실패로 인해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박정환이 파일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하군. 어젯밤 그녀의 협상 실력을 봤어. 저런 사람이 협상을 실패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더 파보니 당시 작전 지휘관과 고위 간부들이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장 실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적 망신이 된 사건이었어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현장 팀장을 찍은 겁니다. 박정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비겁한 놈들. 그 후로는 어떻게 됐나? 강민서 씨는 정보원에서 쫓겨났고 이력에 큰 오점이 남았습니다. 장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디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협상가로서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난 거죠. 박정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나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았다는 거군.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 상황입니다. 장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중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민원 상담 일을 하고 있었던 거로군. 네. 그것도 계약직이라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장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며 살고 있다니. 박정환은 민서가 악성 고객 앞에서 무릎 꿇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저런 인재를 저렇게 방치한 세상이 잘못됐어. 박정환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실장이 물었어요. 7년 전 진실을 밝혀야지. 박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국가정보원이에요. 조직 차원에서 은폐한 사건이고요. 내가 누군가? 박정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강그룹 회장이야. 돈과 권력이 있어. 못할 게 뭐 있나? 장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박정환이 지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민서는 비서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구출 사건 이후 그녀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강민서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한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민서가 미소 지으며 받았어요. 어제 뉴스 봤어요. 준영 도련님 무사히 구출됐다면서요?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민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크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장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서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박정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서가 들어가자 박정환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게. 민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자네에 대해 조사해봤네. 박정환이 파일을 민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파일 속에는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년 전 일 알게 됐네. 박정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도.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박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주겠네. 민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어요. 잊을 수 있나? 박정환이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나? 억울함에 잠 못 이루지 않나?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참았어요. 자네는 내 손자를 구했네. 박정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자네를 구할 차례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삶에 적응했어요. 박정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같은 인재가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되나? 세상이 자네를 필요로 해. 회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예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어젯밤 자네가 보여준 건 실패한 협상가의 모습이 아니었네. 박정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협상가의 모습이었어.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일단 쉬게. 박정환이 말했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 자네는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알겠습니다. 민서가 일어서려 하자 박정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강민서 씨. 네. 꼭 명예를 되찾아주겠네. 약속하지.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을 적셨죠. 한편 장 실장은 조사팀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정보원 직원, 의료진을 모두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윤. 당시 저격수였던 그는 지금 퇴직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죠.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겠어. 장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열쇠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 실장은 강원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최태윤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주택이 보였어요. 장 실장은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십니까?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태윤 씨 맞으십니까? 장 실장이 물었어요. 저는 한강그룹 비서실 장동철이라고 합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장 실장을 바라봤어요. 최태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7년 전 대사관 인질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 실장의 말에 최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는 최태윤을 장 실장이 막았습니다. 강민서 씨를 아십니까? 최태윤의 동작이 멈췄어요. 그녀가 7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장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최태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7년간 그 일이 제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죠. 당시 현장에 있었어요. 강 팀장이 계속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지휘부가 막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USB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시 무전 녹음 파일입니다. 최태윤이 USB를 건넸어요. 작전 중 모든 무전은 자동 녹음되거든요. 저는 만약을 대비해 백업해뒀습니다. 장 실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되겠군요. 하지만 최태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제 연금도 있고. 장 실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7년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최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 팀장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날 전화했을 때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함께 바로잡읍시다. 최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박정한의 서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정한, 장 실장, 그리고 민서였어요. 민서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장 실장이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7년 전 무전 녹음입니다. 장 실장이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팀장 협상 중단. 진압 작전 개시한다.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민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령이야. 물러서. 이건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게 10분만 더 주세요.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휘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라니까. 진압조 투입한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어요. 당.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7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장 실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서 씨는 끝까지 협상하려 했어요. 막은 건 지휘부였고요. 박정한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박정한은 언론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를 보냈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7년 전 대사관 인질 사건 진실 밝혀져. 협상가 강민서 억울한 누명 썼다. TV 화면에는 당시 사진과 녹음 내용이 나왔어요. 민서는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거였죠.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작전 지휘관과 고위 간부들은 직위 해제되었고 민서에게 공식 사과가 이뤄졌어요. 정보원 원장이 직접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강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시 조직의 잘못으로 씨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습니다. 복직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원장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찾았어요. 원장은 다시 한번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박정환의 저택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서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준영이가 민서에게 달려왔어요. 누나, 축하해요. 뉴스에서 봤어요. 누나가 영웅이었어요. 고마워, 준영아. 민서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박정환이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강민서 씨의 명예 회복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장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박정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누명이 벗겨졌어요.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항상 믿었단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긴 터널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새 빌딩 한 층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강위기관리센터. 민서는 센터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백화점 민원 상담원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이 센터의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민서 씨. 뒤에서 박정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돌아서자 박정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소감이 어떤가? 믿기지 않습니다.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박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의 고통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지. 두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협상 시뮬레이션 룸, 위기 관리 상황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한 회의실까지. 박정환이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였죠. 직원들은 모두 민서가 직접 선발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 전직 경찰, 위기 관리 전문가들이었어요. 대표님,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의 딸이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하고 있대요. 민서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협상가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회의실로 모이게 해요. 민서가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민서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협박범의 심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민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강압보다는 공감이 효과적이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민서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틀 후 민서는 협박범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20대 청년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차분하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죠?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를 붙잡고 싶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협박으로는 사랑을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에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의 대화 끝에 청년은 스스로 협박을 멈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서의 첫 사건은 성공이었죠. 그날 저녁 민서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박정환이 최고의 의료진을 지원해준 덕분이었죠. 엄마, 오늘 첫 사건을 해결했어요. 민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한 달 후 센터는 벌써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기업 협박 사건, 가정 내 인질극, 학교 폭력 중재까지. 민서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박정환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잘 해내고 있군. 박정환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서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야. 박정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자네의 실력이야.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지. 회장님, 민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린 서로를 구한 거야. 박정환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를 구했고 내가 자네의 명예를 되찾아줬지. 서로에게 빚진 사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7년 전 모든 걸 잃었던 그 강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태윤이었어요. 민서 씨, 오랜만입니다. 최태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도 새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민서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민서 씨 덕분입니다. 최태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더니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서로 덕분이에요.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바른 길을 걸은 거죠.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서는 대학교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강단에 선 민서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7년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민서가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꿈을 포기했죠. 무릎 꿇으며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준영이처럼 순수한 아이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믿었죠.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민서에게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협상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민서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민서가 조언했습니다. 협상의 시작은 공감이에요. 저녁, 민서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의뢰서가 쌓여 있었어요. 한 통 한 통 읽으며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의자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7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의뢰였어요. 민서는 재킷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죠.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길. 그것이 이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민서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7년 전 좌절했던 협상가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 관리 전문가로 거듭난 모습이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